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야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출소 직후에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인기 침범 누구의 책임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빌라왕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를 끼고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의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포착돼 공군 전투기가 추격하면서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비행물체는 풍선으로 판명됐지만 어제 세대 오인에 이어 북한 무인기 침공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당시 대응 적절성 등을 따지기 위한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잠시 뒤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 영토에 드론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하며 적대적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 국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4천억 원씩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급증한 반면에 관리는 부실했다며 포퓰리즘 결과라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이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틀째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 북부에서 미상, 알 수 없는 항적, 날아간 흔적이 발견돼서 우리 군 전투기가 출동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항적은 풍선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전투기 출격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부터 1시까지 서울 북부와 인천, 경기 고양, 김포시 등에서 전투기 굉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경기 북부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탐지돼 F-15K 전투기 2대가 출동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어서 상황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파악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항적은 풍선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용 풍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선 때문에 우리 군의 최상급 전투기 F-15K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만 건데요. 비슷한 상황은 어제도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어제 오후 1시쯤에 강화군 일대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이 항적이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오후 4시까지 F-15K와 KF-16 전투기, KA-1 전술 통제기, 아파치와 코브라 등 육군의 공격 헬기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새 대인 것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가 새 대와 풍선을 적의 항공 전력으로 오인하고 전투기 등이 출동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레이더에 풍선이나 새 대가 탐지되는 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최근 북한 무인기 상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즉각 전투기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상황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이 추가적으로 파악됐는데요. 서울로 진입한 무인기 한 대는 한강 하류를 따라 경기 고양시를 거쳐 서울 북서쪽에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서울의 동쪽 끝자락까지 비행한 뒤 같은 경로로 되돌아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경기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교란 작전을 펼쳤던 무인기 4대는 오후 12시 57분부터 3시 20분까지 2시간 반가량 강화도 상공을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주문도 아래로 비행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전군 경계 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해병 2사단과 육군 9사단이
경기 초소에서 경고 방송을 6차례, 경고 사격은 5차례 실시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쫓고 있는 아군 공중전력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서 벌컨포 등을 공중으로 발사하지는 않았고 소총을 우리 해역에 발사하는 수준으로만 경고 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응 사격은 공중전력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육군의 공격 헬기가 주문도 상공에서 남서쪽 해상으로 기관포 100여 발을 한 차례 사격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합참은 내일 적 소형 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군 대응에 대해서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종석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침범 사건 당시 보고를 받은 뒤에 격추 등 필요한 상응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 격추 실패 등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중간 보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이 장관을 향해 경로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군의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무인기 침범 당일 군사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느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위한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필요하면 격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첫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선 무인기가 너무 작아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고 대민 피해도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설치를 전면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 이유에 대해 전략적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북한이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며 이 부분은 중국에도 뼈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무인기 도발을 한 북한은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밝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도 국방력 강화와 이른바 대적 투쟁 방향을 언급하면서 적대적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당 전원회의 이틀째인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어제 내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이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런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이 5대 핵심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5대 과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내년 4월까지는 정찰 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무인기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 밝혔다는 이른바 대적 투쟁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에는 우리 측을 겨냥한 이 대적 투쟁 방향이란 부분도 명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가 심오하게 분석 평가되고 자신들이 국권 수호를 위해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 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적 투쟁 방향이라는 표현은 주로 우리 측을 겨냥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북한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국방 분야와 같이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만 7살부터 14살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인 조선소년단의 제9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혁명의 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맞서 싸우는 심정으로 인민군대 원호에 앞장서 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 무인기 도발 문제로 긴급 현안 보고가 잠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이제 긴급 현안 보고를 하는 것이군요. 네, 잠시 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안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이 다뤄집니다. 오늘 보고에서 여야는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NSC를 개최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등 대북 정책의 허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몇 시에 시작입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막 했겠군요. 예정대로라면. 자, 자세히 전해 주시고요. 이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고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오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기류는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됩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함께 의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일몰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는데 여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이자 7번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네, 오늘 여야 각 당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내년 3월 8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오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강원도로 집결했습니다. 이미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모두 강원도 원주와 행성에서 열리는 당협위원회의 당원 연수에 참석했는데요.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룰이 바뀐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인 첫 자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원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짧게 들어보시죠. 누가 돼야 되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대통령 밖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당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저기 대선 나가보겠다, 그래 되기 시작하면 자기 사람을 나중에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 당대표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일당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한민국의 걸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텃밭인 호남 일정을 이어갑니다. 검찰 소환 통보 당일이기도 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석 대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검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규탄 연설회를 진행했는데 들어보시죠.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먼지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당내 비명계 중심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율 위기로 확산할 경우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를 겨냥해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시민단체에 주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지시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민간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 나오십시오.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고요. 그 이튿날 바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서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보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년 동안 2조 원이 늘었다고 추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 5조 4천억 원이 넘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난 2만 7천여 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합쳐져서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는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서 인건비를 과다 수급했다 적발된 사례, 또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 사업에서 문제 있는 회계 처리가 발견해서 회수했던 일,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는데요. 먼저 각 부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전면 자체 검사를 실시해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며 관리 규정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문제라면서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건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 공릉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데 내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수색 작업 진행 중인데 드러난 단서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파주 공릉천입니다. 피의자 32살 이모 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인데요. 경찰은 이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따라 지금은 기동대와 수색견을 모두 철수시키고 드론이나 헬기를 통한 기계 수색으로만 전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제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와 유기 장소를 직접 지목하게 했는데요.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가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지난 8월 공릉천에 물이 많이 찼다는 기록을 토대로 7km 떨어진 파주 교하댐에도 잠수사를 보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시신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인데요. 만약 직접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와 피의자 진술로만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일 중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출석하면서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오전 10시 50분쯤 시작된 이 씨의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범행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집 옷장 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어제 털어놓은 겁니다.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아파트는 1억 원 정도의 대출로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무직인 이 씨는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5천만 원 남짓을 쓴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생활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금전 문제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된 상황이고요. 신용카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개인으로 입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한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집중 보도하려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은 엄동설안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요. 먼저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의 대표 배소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접 이제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었는데도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서요? 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제가 12일 날 만기여서 이미 이행 청구 접수를 들어갔어야 하는 단계인데 네. 아직 지금 이행 청구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속인들이 상속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임차권 등기라는 서류 자체를 불가능한 상태라 이행 청구 접수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저는 12월 12일 날 이미 만기로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 그 집에 대한 모든 대항력을 잃게 돼서 그 네네.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전 네네. 말씀하신 이행 청구 접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 청구 접수라는 거는 저희가 허그에 주택보증보험을 들었고 그거를 이제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았으니 대신해서 갚아달라라는 이제 서류를 접수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더 막막한 분들은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세입자분들일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조세 채권에 대한 문제겠죠. 이제 세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직접 경매를 받아오려고 하셔도 경매 개시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가장 지금 고민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허그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걸 이행 청구 접수를 하시면은 이 대표님 같은 분들, 보험에 들었던 분들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증명만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만 잘 되어 있으면 네.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네. 이제 이때에 이제 그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도 그거는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라고 하지만 네네.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피해가 훨씬 커지는 상황이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보증보험에 든 분들 중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은 분들도 계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망 시점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속인의 취등록세를 대신 내서 임차권 등기까지 끝내신 상태에서 접수하신 분들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 대표 모임의 대표로 계시니까 그 보험을 안 든 분들 그 사례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대책도 좀 논의를 하셨을 텐데 어떤 네네. 대책들이 좀 가능한 대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년 4월 1일부터는 그 세금을 뭐 우선으로 해서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가 약간 아직 검토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 보증보험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지금 멈춰 있는 그냥 상태이신 거죠. 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고 집회도 하셨는데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겁니까? 사실 이미 터진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수습해주고 저희가 그러는 건 많이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임대인 변경이 된 것도 몰랐고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그 사실 먼저 알려주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을 꼭 좀 참고하고 들어주셔서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막 강구해야 되는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부랑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가 시위를 하는 중간에 이제 만나 뵙자고 요청이 오셔서 잠깐 만나 뵙는데 1월 10일 날 미가입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실 거라는 내용만 전달받은 상태이고요. 사실 어제 소통을 하면서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들 뭐 한 분 한 분이 딱하지 않은 사정인 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직접 만나시니까 정말 이분들 사정 딱하다. 이런 분들 좀 알리고 싶다. 그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근린시설이죠. 상가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은 그게 불법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세요. 네, 네. 이분들은 대출 연장도 안 되고 허그 보증보험 가입 당연히 안 되시는 상태에서 지금 경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경매도 쉽지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그거를 불법으로 하면서 이제 뭐 벌금이나 이런 것도 임차인분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일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십니다. 네. 자, 우선 우리 목소리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이런 목소리들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 대표님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시 또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좀 직접 그러면 해법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빌라왕 사건이 오늘 저희가 들은 소식은 20대 빌라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이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1,100채 정도 이제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이제 빌라왕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쪽에 이제 수십 채를 오피스텔 또 이제 뭐 그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현재 피해 금액만 한 100억 정도가 되는 이제 사건으로 좀 심각하죠. 네. 빌라왕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조직적인 뭐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20대 그 사망자도 보니까 집주인 상황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작은 빌라 새 들어 살면서 그 고지서 같은 것도 이제 미납된 곳들도 쌓여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전세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본을 거의 없이도 이제 무자본 갭 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빌라를 수십 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분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뭐 이런 이제 수십 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기의 자본이 없이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걸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결과 이렇게 잃은 겁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가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하면 일단 세입자가 보증공사에서 그 보증금 돌려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보증보험을 이제 회사에 청구를 하려면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려면 이제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상황에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지 통보 대상 자체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분 사례거든요. 허그 네. 보증보험공사 여기에 이행 청구 접수를 해야 되는데 상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청구도 못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상속인 분들이 3개월 내에 뭐 한정 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 대위 등기를 대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등록세나 이런 세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상속 대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가 이제 상속 포기나 뭐 한정 승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또 법원에 이제 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빌라 경매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상속 대위 등기라는 건 뭔가요? 이제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런 경우에 얘기하죠. 상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깡통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 대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재산 관리인 선임 절차로 가서 법원에서 이제 재산 관리인이 대신 경매 붙인다거나 뭐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재산 관리인이 돼서 인을 선임해서. 선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이죠. 그분은 재산 관리. 대부분 뭐 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매에 붙여져도 세금 먼저 체납을 하게 되잖아요. 세금 먼저 내고 나면은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당해세예요. 당해세라는 거는 사실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로 이제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세라는 건 이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 대표적으로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뒤에 발생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서 낙찰을 받는다. 근데 그 낙찰 대금에서 세금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만 이제 임대차 보증금 변제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부처에서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세금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기재부에서 대책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입법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해세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 이전에 이제 발생한 거는 뭐 선순위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것까지 이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추징해 간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이제 판단에서 그 이후에 확정일자 받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보험 들어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에 안 든 분들은 앞서도 저희가 피해자 연결했을 때 들었지만 아예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이제 종료되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네네. 받을 가능성이 높으시죠. 예. 근데 이제 보증보험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결국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이 먼저 이제 배당이 되고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 조금 불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죠. 소송을 누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나요? 소송은 일단은 지금 임대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을 다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그럼 됩니다.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그럼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근데 일단은 재산관리인이나 뭐 상속인들을 일단 파악하는 절차부터 뭐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관리인 선임에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면 또 이제 6개월에서 1년이고 경매 절차가 또 1년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다 해결되려면 거의 2, 3년은 걸려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장에 지금 그 피해를 겪는 분들이요.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 머무는 집에 있는 게 최선책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대항력을 또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다른 곳에 또 전세를 얻을 만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머무르시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뭐 이런 절차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피해자가 대부분이 이제 20, 30대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거 다 알아보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깡통 전세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선순위 뭐 근저당에 있으면 그거랑 내 보증금 합한 금액의 한 70% 정도 집값에 그렇게 되는 경우 깡통 전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되는 게 사실 시세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세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그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보셔서 그 소유자와 실제로 계약하는 자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나중에 있고. 명의 우리가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게 임대인 변경을 원래 뭐 통보할 의무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통보를 안 하고 잔금일에 이제 임대인을 자력이 없는 이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이제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특이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한 경우에 곧바로 통지를 해주게 하면 그러면 임대인 바뀌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특이하게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가 관련 대책들을 좀 내놓긴 했는데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도 도움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경매나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납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임대차 보증금 변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좀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임시 주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오신 김예린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 10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의 굴욕적인 잇따른 패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권좌 22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전례 없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은 거침없는 달러와 초강세 영향 등으로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서 1인 집권체제 막을 여는 저항의 상징으로 하얀 종이를 들고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충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원한이 있었고 옛 통일교와 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여론 속에 이번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소탈하게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며 70년 권좌에서 내려와 역사 속 인물로 자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최악의 가뭄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미중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의 대부인 룰라의 화려한 부활로 남미의 좌파 물결은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됩니다. 좌우 대결 속에서 민주주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최소 480여 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제2의 이슬람 혁명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한 세기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1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 날아올랐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다소 불면서 체감상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 정도 낮은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바람이 더욱더 강해지겠고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밤사이 서해안 지역에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영하권 추위 속 내린 눈이 바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며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밤 한때 경기 남부와 충북은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철원 영하 16도, 충주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에서 6도나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휴일 사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전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두고선 여야 모두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국 좌담에서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